교과목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말씀드리고 또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이 교과목의 이제 첫 번째 파트인 이제 식생활 관리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이제 식생활은 많이 잘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근데 이제 아마 여러분들 생각으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우리 생활 속 식품과 영양이라는 이 교과목의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여러분들 학습자분들께서 일상생활에서 이제 우리가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삼시세끼를 드신다든지 아니면 뭐 두 끼를 드신다든지 어떻게든지 식사를 하실 텐데 이런 일상생활에서 건강한 식습관 을 형성하고 영양소에 대한 기초 지식을 습득하여서 여러분들이 이제 건강, 본인이 스스로 그리고 가족들의 건강까지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제가 이번 이 교과목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여러분들 이제 현대인이라고 이제 하시죠. 그래서 현대인의 식습관과 관련되어서 다양한 주제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식생활의 중요성을 먼저 우리가 정립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균형 잡힌 식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전공이 아니시면 전문적인 지식이 물론 떠돌아다니는 그 정보는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는 잘못된 정보도 있을 것이고 물론 옳은 정보도 있습니다만 그거를 우리가 혼용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잣대를 우리가 좀 마련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건강한 식생활, 그 다음에 안전한 식생활. 그래서 우리가 안전해. 어차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식생활. 이렇게 총 5가지의 카테고리로 구성해서 챕터별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생활에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다 듣고 나서 좀 적용해 볼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상에서 쉽게, 굉장히 쉽게 항상 접하는 다양한 식품의 영양소는 아마 다 들어보셔서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비타민, 무기질 이렇게 그 영양소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효능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를 통해서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해서 생활 속에서 균형 잡힌 영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이 이 교과목의 운영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생활 속 식품과 영양의 주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탈 이제 큰 카테고리는 5개의 카테고리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기본이 되는 것은 우리가 식생활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죠. 그거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아무래도 기초 영양소입니다. 우리가 다 5대 영양소 6가지 식품군이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전공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를 지금 일상에서 다 드시고 계실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전공자가 아니시면 뭐 칼로리를 계산하거나 식단을 짜거나 이렇게까지 전문적으로 할 수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5대 영양소 6가지 식품군을 여러분들이 섭취하고 매일매일 섭취하고 계신다. 여러분들 지금 건강하시다면 근데 만약에 요거를 제대로 안 하시면 이제 건강을 해치시게 되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기초 영양소 이해가 가장 기본입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뭐 무기질, 미네랄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주요 영양소의 종류와 역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6가지 식품군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식품의 영양소의 특성 이제 곡류군, 그 다음에 채소군, 과일군, 육류, 단백질군, 그 다음에 유제품군,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지금 추가된 게 유지당류군이 여기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6가지 식품군에 포함된 영양소와 그 기능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여러분들 다들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균형 잡힌 식단 구성 어떻게 할까? 이제 밸런스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1일 권장 섭취량을 바탕으로 영양소의 균형을 맞춘 식단을 구성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근데 아주 이게 우리가 이제 식품 영양 전공에서 4년 동안 배우거든요, 이거를. 근데 한 번에 여러분들이 하실 수는 없으실 거고,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품 선택 및 저장. 그래서 안전하고 좀 연관된 부분입니다. 요거는 영양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식품 선택과 보관법.
안내해드리고, 이제 위생적인 부분도 같이 들어갈 거예요. 위생적인, 우리가 먹는 거에 대해서 위생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식생활 개선과 건강 관리로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식생활 습관이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이해하고 실천 방안을 제시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은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은 식생활의 관리, 이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식생활 관리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아마 그런 말 처음이에요 라고 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식생활과 건강 관리에 있어서 이 식생활 관리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여기 글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 다들 지금 생활을 하고 계시죠. 일상생활. 식생활은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는데 포함하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우리가 아까서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안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근데 사람마다 조금 다르긴 합니다. 가치관이. 먹기 위해서 사시는 분, 살기 위해서 드시는 분, 여러 가지가 있으시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자가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살기 위해서 먹는가, 먹기 위해서 사는가, 나는 미식가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좀 가치관은 다르니까요. 그리고 하지만 이렇든 저렇든 드시는 건 다 똑같잖아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고. 그래서 다 드시고, 안 드시는 분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먹는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잘 먹는다는 것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건강한 삶의 유지입니다. 우리가 먹기 위해서 사시든 살기 위해서 드시든 어쨌든 간에 우리가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식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병원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필수 불가결한 하지 않을 수 없는 취미생활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목숨이 걸려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먹는 즐거움과 생리적 욕구 및 심리적 안정까지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공복 상태에 밥을 안 먹으면 굉장히 막 짜증이 나고 막 화가 난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 정상입니다. 왜냐? 정상이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람직한 식생활을 통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는 체내 방어 체계, 면역 체계라고 하죠. 를 튼튼하게 하여서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최상의 식사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제 식품 영양 전공에서 우리는 치료의 목적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방의 목적으로 들어갑니다. 치료의 목적은 뭐 간호학과나 이제 의대나 그 의예과나 뭐 약학과나 이쪽에서 이제 하시겠죠. 근데 저희 식품 영양 전공은 임상도 들어가거든요. 저희가 병원에 임상 영양사 들어가는데 질병 예방과 질병 회복에 도움으로 갑니다. 치료 목적은 아니지만 하지만 다들 아시죠? 질병을 먹는 것이 중요하다. 먹는 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질병이 올 수도 있고 대표적인 게 이제 암이죠. 암이라든지 그 다음에 질병이 걸렸을 때 회복, 그 다음에 병을 우리가 치유하는 데 있어서 특히 예를 들어서 당뇨병이라든지 신장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식단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약을 처방해서 드시고 의사 선생님들이 치료해 주시고 처방해 주시고 간호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케어해 주셔도 식단 관리가 안 되면 컨트롤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식생활과 건강의 관련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여기서 두 가지를 제가 이렇게 표시해놨죠. 첫째, 바람직한 그 식습관 형성. 식습관이 그만큼 중요하고 무섭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 시절에 보통 우리가 아동기에 이 식습관을 바르게 형성해야 된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바르게 설정이 돼야 되는 게 첫 번째지만 만약에 바르게 설정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성인기에 와서 우리가 올바른 식생활 관리를 하면 건강 증진을 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식생활 관리의 개념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과거에 보면 여러분들 이제 다들 연령대가 다양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거에는 식량 자원의 부족 및 종류의 제한으로 식생활의 대상이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했습니다. 그냥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크게 별 달라지는 게 없었어요. 그럼 우리가 뭐 외식도 많이 없었고
그냥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거 뭐 이렇게 드셨죠. 근데 단순하고 그다음에 식생활 관리의 중요성이 크게 제기되지 않았어요. 말 그대로 살기 위해서 먹는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생활 관리가 굉장히 단순했어요. 단순. 엄마가 이제 컨트롤 해주고 엄마가 주는 대로 먹고 이랬죠. 근데 현재 이 시점에 와서 식생활은 식량의 증산, 가공, 저장, 과학 기술이 굉장히 고도하게 발달하면서 식품의 종류와 양이 많아졌죠. 여러분들 다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제 수준의 향상과 소득 증대로 육류 소비량이 증가하고 외식을 많이 하고 또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어머니들 이제 전업주부뿐만 아니라 이제 여성의 사회 진출이 많아지면서 워킹맘들이 많이 생기고 또 일례로 최근에 또 밀키트라든지 새벽 배송이라든지 얼마나 많은 것이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저희 식품 영양 전공에서도 굉장히 트렌드하거든요. 지금 굉장히 빨리 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증가하면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바뀌는데 그 속도가 어마무시하게 빠르게 갑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과거, 현재 굉장히 편리해졌습니다. 아마 다들 느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죠. 비만이라든지 심혈관계 질환 등 생활 습관병이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잘못된 식습관이 되는 거예요. 이제 먹고 싶은 거 먹고, 많은 우리가 먹거리가 많아지고, 육류를 많이 먹게 되고, 식습관이 점점 서구화된다라는 말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서 습관병, 그 다음 이런, 만성질환, 그 다음 성인병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환경 변화에 따른 아토피 환자, 식품 알레르기 환자 굉장히 급증합니다. 특히 어린아이들 경우 뭐 영아기, 유아기, 그 다음에 그 아동기 다 지금 아토피로 고생하는 친구들 상당히 많거든요. 알레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식중독 발생 등 식생활을 둘러싼 환경이 점점 악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안전에 대한 문제가 점점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식품 안전성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현대에서는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우리가 또 그 학습 능력이 많아졌잖아요. 우리가 지금 다들 대학 교육 이상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또 정보가 넘쳐나다 보니까 우리가 학력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다들 조금만 이상해도 다들 알아요. 그래서 민감하기 때문에 더 많이 대두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현대인의 식생활 관리는 개인, 그 다음에 가정, 그 다음에 사회, 이 모든 상호 관련성을 가지고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역사회, 그 다음에 학교, 가정, 이렇게 3사이클로, 이렇게 삼각형의 사이클을 돌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식생활 관리의 필요성과 의의에 부여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식생활 관리 의의는 토탈 4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요거는 식품 영양 전공에서 공부를 하는 내용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생리적, 신체적 의의입니다. 우리가 먹어서 신체적, 생리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거죠. 첫 번째 목적이. 그래서 에너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에너지. 에너지란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힘이죠. 예를 들어서 저는 우리 친구들한테 이런 비유를 합니다. 자동차가 운행하기 위해서는 휘발유가 필요하듯이 사람도 움직이고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음식물이 필요하다. 그중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물론 비타민, 무기질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개념으로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인간은 식생활을 통해서 섭취한 음식으로 신체의 성장과 건강 유지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족하고 가족이 함께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식생활을 관리한다는 것은 지금 이제 식생활 관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매니지먼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어머니로 역할을 하시던지 또 나중에 또 어머니가 되시던지 아니면 요새 1인 가구가 많아서 내 스스로가 매니지먼트 하든지 에너지와 영양소 공급 및 건강 증진과 같은 생리적, 신체적 부분을 잘 우리가 영위할 수 있도록 올바른 식생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심리적 정서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먹으면서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고 포만감을 느끼고 사람은 동물과 달라서 식생활을 통해서 식욕을 채우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동물과 다른 점이 뭐예요? 생각을 하고 동물은 그냥 말 그대로 식욕을 채우는 그런 도구에 지나지 않지만 우리는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개개인이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얻어서 생활의 폭과 깊이를 풍요롭게 하여서 삶의
음식을 높이는 부분도 담당하게 됩니다. 식생활 관리가. 그 다음에 식생활 관리는 심리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의 안정 파트도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회적 문화적. 아까 지역사회 제가 말씀드렸죠. 기념일이나 특별한 날에 특별한 식사, 손님 접대. 우리는 혼자 사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다 같이 함께. 물론 1인 가구가 있으시긴 하지만 고립돼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회생활도 하시고 친구도 만나시고 하시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매개로서 식생활이 들어가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우리가 밥을 같이 먹으면서 그리고 그냥 뭐 지나가는 말이든 진짜 진심으로 하는 말이 우리 나중에 진심으로 하는 말이든 우리 나중에 한번 밥 한 끼 먹어요. 뭐 이렇게 우리 밥 먹읍시다. 우리 밥 같이 먹어요.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사교적인 의의를 지니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조금 더 넓은 범위로 가면 세계의 이제 외국 귀빈 접대 시에 문화 전달. 아까 제가 식생활과 문화에 대한 얘기.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 K푸드 아시죠? 얼마나 유명한지 K푸드를 대접함으로써 외국의 대통령이나 귀빈이 오시면 대접을 해서 그것도 문화의 교류의 현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문화적 의의. 네 번째는 환경 보존 의미가 들어갑니다. 식품 영양 전공에서는 항상 환경 보존에 대한 얘기가 항상 마지막 꼭지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식생활을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따라서 지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게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잔반을 음식물 쓰레기를 너무 많이 뭐 발생한다든지 뭐 그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 푸드는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로컬 푸드, 가까운 곳에서. 왜냐하면 멀리서 재배된 거를 우리가 소비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데려와야 되잖아요. 대중교통이든 뭐든 이렇게 배달을 해서 데려와야 되는데 로컬 푸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하면 요 근교에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 그럼 신선도라든지 그런 것도 우리가 안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온 재배 대신에 노지 재배에 있는 거 그런 것들 해서 이거는 이렇게 하는 이유는 탄소 배출 여러분들 탄소 배출을 줄이자 저탄소 운동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 저탄소 운동이 식품 영양 전공 이 업계에서 제가 업계라고 얘기하는데 식품 영양 파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들어가거든요. 탄소를 줄여야 된다. 왜냐하면 뭐 그 비닐하우스로 재배하면 아무래도 거기에 온도를 높여줘야 되고 유지시켜줘야 되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 에너지를 써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휘발유를 쓴다든지 그 다음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우리가 배달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것도 역시 탄소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탄소 농산물을 적극 활용해서 기후변화를 촉발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버려지는 식품이나 음식을 줄여서 환경 오염을 감소시키는 즉 우리는 이제 식생활 관리자 입장에서 환경 보존에도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식생활 지침에 보시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보실 일이 있을 거예요. 한국인 식생활 지침이라는 9가지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환경 친화적인 실천에 대한 강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식생활 관리에 목적을 한번 볼까요? 목적은 크게 6가지로 이제 영양적인 면, 우리가 영양을 지켜야 된다. 영양을 잘 지키자. 식사 계획을 통해서 균형 잡힌 영양을 공급하도록 하자. 5대 영양소 잘 섭취하자. 두 번째 기호면인데 기호면은 뭐냐면 여러분들마다 다들 좋아하시는 것들이 다 다르실 것 같아요. 나는 뭐 채소를 좋아하고 나는 육류를 좋아하고 해산물을 좋아하고 뭐 싫어하시는 것도 있으실 텐데 이런 기후와 식습관에 충족된 식사 계획. 우리가 물론 이제 다들 이제 가치관이 다르시겠지만 살기 위해서 드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가 있으시겠지만 먹음으로써 그 즐거움도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기 때문에 기호면이 두 번째 들어갑니다. 세 번째 경제적인 부분. 우리가 아무래도 식생활을 하다 보면은 재정적인 부분이 왜냐하면 돈을 주고 뭘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재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가계 예산, 우리가 식비라는 얘기를 쓰죠. 그래서 가계 예산에 맞게 합리적으로 소비하자. 그리고 지금 최근에 배추값이 엄청나게 비싸져가지고 지금 긴장을 하니 많이 그리고 저희는 이제 현장에서 직접 이제 그 급식을 담당하기 때문에 급식에서 김치를 빼야 되느냐 심지어 요즘에 김치 안 나오는 데도 있습니다. 깍두기로 대체한다든지 그런 거 합리적인 소비 그 다음에 네 번째 위생적인 면 들어갑니다. 위생적으로 안전한 식사를 제공해야 된다. 다섯 번째 능률입니다.
계획된 식사 준비와 조리, 후처리 정리하는 데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한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에 대부분 워킹맘들이시잖아요. 다들 일을 하시고 그리고 전업주부 하시는 댁에 계시는 어머니들도 굉장히 바쁘십니다. 그래서 활동을 많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요즘같이 옛날처럼 하루 종일 집에서 집안일 하시는 어머니들 거의 안 계실 거예요. 자기의 시간, 그리고 이제 연령대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더 자기의 시간이 소중하기 때문에 능률적으로 시간을 좀 세이브하고, 요렇게, 그냥 휴식 시간을 많이 가지시려고 하기 때문에 능률면이 5번째 들어갑니다. 그래서, 좋은 뭐, 가전제품,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 뭐 식기세척기라든지 요즘에는 기본적으로 식기세척기는 다 쓴다고 하던데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에어프라이기, 전자레인지, 밥솥은 기본이고 그렇게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6번째가 환경보전면입니다. 환경보전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경 친화적인 부분 반드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식생활 관리를 하는 목적은 이 6가지가 들어간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1장은 보시는 바와 같이 식생활과 건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건강의 개념은 보시는 바와 같이 행복하고 활기찬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라마다 가장 우선시되는 1순위 본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는 건강, 어떤 나라는 돈, 어떤 나라는 뭐 여러 가지 뭐 가족, 뭐 행복 이런 게 다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특히나 이제 식품 영양학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다 보면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바가 우리가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좋은 집에 좋은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어도 우리가 먹거리가 해결이 안 되고 먹는 것이 해결이 안 되고 우리가 먹을 수가 없어요. 아파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그래서 건강도 역시 식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에 여기 보시면 1장에서 여러분들 이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책하고 같이 보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10페이지에 보면 건강이란 행복하고 활기찬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되어 있으면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노력의 첫 번째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식품과 영양, 식생활 관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건강에 대해서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기구, 세계보건기구가 있죠. WHO.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뭐라고 정의를 내렸냐면 건강이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이 완전한 상태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그 간호사 선생님께서 이제 그 보건지소에 계시는 간호사 소장님께서 완전한 상태는 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완전한 상태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굉장히 많이 아픈 친구들, 마음이 아픈 친구, 그리고 정신이 아픈 친구, 그리고 몸이 아픈 친구들 되게 많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건강이란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 식생활과 건강과의 관련성,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식생활이 건강과 굉장히 밀접하게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라고 했는데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라고 되어 있을 때 그 첫 번째가 영양소 섭취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추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식생활 변화와 이 영양 상태, 섭취 상태의 변화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우리가 2008년도부터 2018년까지 전수조사를 10년간 해봤습니다. 남자와 여자 비율을 가지고 이렇게 전수조사를 해봤는데 이제 왼쪽 여러분들 보시는 노란색 그래프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남자, 오른쪽 그래프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여자 추이입니다.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는데 단연 왜냐하면 지금 그 남자 포인트가 노란 게 조금 그 막대 그래프는 비슷한데 요 선으로 되어 있는 그래프가 좀 위에 있는 것은 키로칼로리 자체가 좀 다릅니다. 우리가 하루 동안 기준적으로 먹어야 되는 성인 기준으로 해서 먹어야 되는 키로칼로리, 열량 영양소에 대한 에너지원이 남자가 조금 더 높아요. 여성보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그린 거고요. 어쨌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영양소 중에서도 우리가 보통 5대 영양소라고 하는데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비타민, 무기질
되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건강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것은 일단 세 가지만 보겠다. 여기 테이블로 그림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은 에너지원, 우리가 반드시 먹어서 활동에 우리가 몸을 움직이고 살고 숨을 쉬고 이 모든 것이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반드시 먹어줘야 되는 그것이 단백질, 탄수화물, 지질입니다. 그 세 가지만 이렇게 도표로 한번 먼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만 남자 같은 경우에는 탄수화물은 감소하고 지방은 섭취가 증가하고 단백질 섭취량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10년 동안 전수조사를 해봤더니만 2008년도에서 2018년도 지금 2024년도죠. 이제 내년이면 이제 커밍순 여러분들 지금 2025년에 지금 수업을 듣고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자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현재 우리가 벌써 몇 년이 지났어요. 근데 이 추이는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은 섭취 비중은 많이 떨어지고 이제 많이 안 먹어요. 탄수화물을. 사람들이 뭐 비만 관련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탄수화물 많이 안 먹고요. 그런데 지방의 섭취율이 굉장히 높아졌다. 근데 단백질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여자들도 마찬가지 크게 차이는 비슷합니다. 비슷하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자도 역시 탄수화물은 적게 먹고 지방을 먹는 비율은 점차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단백질은 거의 변화가 없는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의 섭취 비중, 킬로칼로리, 에너지 열량만 다를 뿐이지 먹는 양의 추이는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지방의 섭취량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좀 예의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물론 지방은 에너지원으로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가 맞습니다만 너무 많이 섭취를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질병에 관련된 만성질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질병과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에 대해서 봤고요. 요거는 제가 지금 이 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에너지, 단백질, 그 다음에 칼슘인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무기질과 섬유소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이제 10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림 1-3에 2018년에 영양소 섭취 기준에 대한 섭취 비율을 비교를 해봤더니만 비타민 A 기준으로 해서 남자가 59%, 여자가 58%. 그래서 섭취 비율이 가장 낮은 비율로 이렇게 먹고 있다. 한번 보겠습니다. 비타민 A, 여자, 남자 비슷하게 비슷하게 먹고 있는데 섭취 비율이 가장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비타민 A를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먹고 있을까요? 대신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단연 나트륨이겠죠? 나트륨은 굉장히 많이 먹고 있습니다. 많이 먹고 있죠. 특히나 남성분들 외식을 많이 하고 또 직장생활 하시면서 회식하시고 이러면서 또 나트륨 섭취 비중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눈여겨봐야 될 것은 칼슘을 우리가 많이 먹어야 되는 건 아시죠? 근데 오히려 남성보다는 여성이 칼슘을 더 많이 드셔야 되는데 지금 보라색 그래프가 여자 그래프인데 남성보다 여성의 칼슘의 섭취 비율이 조금 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성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조금 칼슘 섭취를 우리가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비타민 C도 생각보다 좀 낮죠? 비타민 C도 여기서 드셔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지금 보시면 뭐 비타민 A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지용성 비타민 뒤에 가서 공부합니다.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드실 필요는 없어요. 몸에 이제 너무 많이 먹으면 과량으로 드셨을 때 독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주의점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뭐 비타민 C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많이 드셔도 이제 그 유린 즉 소변으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많이 드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너무 많이 드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 다음에 식생활과 건강과의 관련성 두 번째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는 뭘까요? 영양소 섭취 변화에 있어서 왼쪽 그림 1-4 같은 경우는 하루 과일, 채소 500g 이상을 섭취하는 분류 추이를 한번 봤습니다. 보라색 그래프는 여성이고요. 파란색 그래프는 남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의 전수조사를 해봤더니만 과거에 비해서 2018년으로 지금 오면 올수록 점점 하루에 과일과 채소를 먹는 양이 줄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줄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경제적인 상황도 좋아졌고 먹거리도 더 많이 풍부해졌고 그런데 그리고 이제 제철 과일뿐만 아니라 수입산이라든지 하우스를 활용해서 우리가 사계절 과일을 많이 먹을 수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일이나 채소는 비타민이라든지 무기질이 풍부하고 식이섬유도 풍부하고 우리가 꼭 먹어줘야 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과일이나 채소를 잘 안 드시는 분들은 좀 많이 먹어주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본인이 스스로 자가 점검도 해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뭘까요? 오른쪽 그래프는 파란색 역시 남자, 보라색 여자입니다. 이거는 아침 식사 결식률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대면 수업을 한다면 굉장히 재밌게 우리가 운영을 할 텐데 하필 우리가 이것이 비대면 수업이라 가지고 스스로 자기가 자꾸 자문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아침 식사 하십니까? 그러면서 스스로 어떤 분들은 저는 합니다. 저는 안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가 점검하겠죠. 저는 어떨까요? 저는 묻지 마시는 걸로 이렇게 저 아침 식사는 식품영양학 전공자로서는 반드시 아침 식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특히나 청소년기 학생들 유아기 그 다음에 아동기 청소년기 당연히 다 똑같이 아침 식사 반드시 해야 되는데 지금 10년 동안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그래프가 살짝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아침 식사 결식률이 지금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아침을 안 드시는 분들이 과거 2008년에 비해서 2018년이 되니까 더 많이 아침을 안 먹어요. 저 아침 안 먹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2018년에 지금 많이 결식하고 계시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약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식생활 건강과의 관련성, 이제 질병과의 관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책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 1-1에서 보면 2018년 기준으로 먼저 데이터를 뽑아봤습니다. 봤더니만 우리나라 성인 남자의 비만율, 여러분들 비만? 다이어트 관심 많으신가요? 그래서 비만율은 42.8%, 여자는 25.5%. 생각보다 여성들의 비만율이 높지 않아요. 근데 이제 남성분들의 비만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요거는 2018년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2019년 초반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2년여간에 맥스로 잡아서 한 3년여간에 코로나 팬데믹을 우리가 경험을 했단 말입니다. 그 팬데믹 동안에 굉장히 아마 이 수치가 많이 좀 변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비만율이 소아 기준으로 봤을 때만 해도 소아 비만율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는 정보가 논문 조사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어쨌든 남자분들의 비만율이 여자분들의 비만율보다 좀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보이고요. 그 다음에 고혈압 되게 관심 많으시죠? 지금 굉장히 침묵의 살인자라고 얘기할 만큼 뒤에 가서 또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고혈압 같은 경우는 남자가 33.2%, 여자가 23.1%. 성인을 이제 전수조사한 거예요. 19세 이상 남자, 여자 이렇게 해가지고 조사를 했고요. 또한 고콜레스테롤 혈증, 콜레스테롤 굉장히 무섭죠. 콜레스테롤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혈증은 남자가 20.9%, 여자가 21.4%. 오히려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는 남성보다 여성분들의 비중이 조금 높았어요. 유병률이. 그래서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당뇨병 유병률 같은 경우에는 당뇨병은 남자가 12.9%, 여자가 7.9%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각 꼭지별로 비만 유병률, 고혈압 유병률, 고콜레스테롤 혈증 유병률, 당뇨병 유병률은 어떻게 그 조사를 했는지 그 정의가 뭔지는 밑에 이렇게 정의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거 병원에서 검사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남았죠? 만성질환, 그 다음에 그 유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성질환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성인 남자와 여자, 이제 왼쪽은 똑같이 그 남자, 오른쪽은 여자입니다. 그 데이터를 만성질환 그 유병률로 이렇게 비교했는데요. 데이터가 이제 노란색은 비만이고, 보라색은 고혈압이고, 이제 파란색은 고콜레스테롤 혈증이고 초록색은 당뇨병입니다. 이렇게 이거 비교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것이 남성들을 조금 유의 깊게 보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남자분들의 전수조사 10년 동안 했더니만 지금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오는 동안에 특히 지금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고콜레스테롤 혈증은 많은 질환, 뭐 고혈압도 연결되어 있죠. 동맥경화증도 연결되어 있죠. 심장질환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여러분들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에 지금 사망 원인의 1위가 암이지만 2위가 지금 심장 관련 질환이거든요. 심혈관 질환. 근데 바로 이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남자분들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증가하고 있고 여자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분들도 요게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드라마틱하게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남자분들한테 유의미하게 봐야 될 것은 비만도 같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성분들은 우리가 다이어트에 워낙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비만이 많이 올라가진 않아요. 고콜레스테롤 혈증은 올라가는데 우리가 또 다이어트를 또 나름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비만율은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분들의 비만율이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자가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어떤가? 먼저 나는 남잔가 여잔가부터 봐야 되겠죠. 저는 여자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식생활과 건강과의 관련성 세 번째 꼭지는 한국인의 주요 사망 원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얘기가 그대로 나오고 있죠. 1위 한국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인의 주요 사망 원인 1위 악성신생물 암이죠.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일반 사람 상식적으로 그냥 암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병원에 가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암의 진단을 받으면 진단서에 악성신생물 이렇게 나옵니다. 전문 용어죠. 그게 자 사망률이 1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짝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심장질환입니다. 심장질환은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아시죠? 심혈관계 쪽으로 해가지고 범위가 많이 넓고요. 세 번째가 아이러니하게도 폐렴이 나오고 있습니다. 폐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뇌혈관 질환인데 뇌만 봤을 때 보고요. 그 다음에 5위가 자살입니다. 자살 비율이 지금 우리나라도 생각보다 자살을 많이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6위가 당뇨병, 그 다음에 7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갑자기 이제 새롭게 뚜둥 등장한 것이 알츠하이머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생각보다 알츠하이머병이 그 노인 분들한테 노년기에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고 있죠. 그 다음에 지금 마이너스 얘 두 개는 지금 간질환이라든지 하기도 질환 이런 거는 지금 점점 수치가 떨어지고 있는 추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1위가 암이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먹거리, 식생활과 건강, 식생활과 영양과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책의 14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암 예방을 위한 식습관을 형성하고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암은 먹는 거하고도 굉장히 직결되어 있다는 거 다들 상식적으로도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변에 암 환자분이 계시거나 병원에 가시면 식이요법 많이 하십니다. 뭐는 먹으면 안 되고 뭐는 뭐 좋고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십니다. 그런 것들 많이 보실 수 있고요. 책도 되게 많이 나왔어요. 책도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보면 암의 정식 명칭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악성종양, 악성신생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나라의 국민의 사망 원인 단연 1위가 지금 암이고요. 신체와 장기를 망가뜨리는 무서운 질병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내에서 해롭고 비정상적인 세포가 억제되지 않고
기하급수적으로 증식하는 것을 우리가 암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세포입니다. 암도 세포거든요. 이제 혹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나쁜 혹이냐 좋은 혹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게 나쁜 악성이면은 이제 그 암이 되는 거고 양성이냐 양성이나 음성이나 표현도 하시고 여러 가지 표현을 쓰시던데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악성 종양으로 되면 이제 우리가 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환경적인 인자와 함께 불균형한 식생활 습관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 조금만 찾아보면 되게 많이 뜹니다. 암을 유발하는 음식 막 이러면서 대장암을 유발하는 음식 5가지. 그 다음에 암을 유발하는 식습관 뭐 어떻게 제가 최근에도 그 기사만 해도 벌써 몇 개를 보고 왔는데 이번 주에만 되게 많아요. 되게 많고요. 그래서 식사로부터 섭취한 영양소 및 체내에 저장된 영양소를 사용하여 증식하기 때문에 신체의 기관과 조직의 기능을 방해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봐야 되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 이제 여기 아까 얘기했던 게 쭉 나오고요. 암 발생 위험 원인 요인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가 또 그 예방이 필요한 거니까요. 식품 영양 전공자로서 식생활과 식품 영양은 예방 목적입니다. 우리가 질병이 걸리면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그 전에 예방 단계에서 우리가 먹거리부터 주의하자 이렇게 보셔야 되는 개념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암은 유전적인 요인, 면역 호르몬 대사와 음식, 흡연, 음주, 대기 오염, 바이러스 감염 등의 환경적인 요인 굉장히 많은 요소가 있어요. 그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소의 어떤 것 때문에 딱 이렇다. 뭐 여기에는 가족력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렇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너무나도 그 발현될 수 있는 요인 자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다 요즘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나요? 여러분들 자가 점검하시고 생활 수준과 교육 등의 사회적인 심리 요소, 심리적인 부분도 암 발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또 다른 요인은 방사선에 노출되는 직업에 종사한다든지 그런 분들은 특별히 매우 주의 깊게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6페이지에 보시면 자외선에 노출이 심할 경우 피부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대기 환경의 오염, 지구의 온난화라든지 오존층 파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자외선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자외선은 굉장히 강력한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피부암이 그렇게 많이 발병되진 않았는데 자외선이 우리가 오존에 대기 오염으로 인해서 오존층이 뚫리고 강력한 자외선이 많이 들어오면서 피부암의 발병이 많이 지금 증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서 암에 걸릴 확률이 10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들 지금 금연하고 계시죠? 흡연은 굉장히 우리 몸에 안 좋습니다. 발암물질이 엄청 많아요. 셀 수 없을 정도로 그 발암물질 많고요. 그 다음에 알코올이 원인으로 작용하는 식도암이라든지 후두암이라든지 다 폐암, 간암, 구강암, 위암, 대장암 다 뭐 알코올 플러스 흡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영향이 있죠. 있고요. 그 다음에 음주와 흡연을 동시에 하는 경우 어마무시하네요. 경우 암의 발생률이 훨씬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방암과 자궁암이죠. 이제 여성들의 생식기암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발병은 에스트레곤과 관련이 있고 지나친 약물의 사용으로 간과 조직에 부담을 주어서 간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너무 과다하게 비타민을 복용한다든지 멀티비타민을 복용하신다든지 뭐 한약을 너무 많이 드신다든지 과다하면 좋지 않습니다. 특히나 간은 해독작용을 하거든요.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것에 독성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해독작용을 간에서 하는데 너무 과도하게 우리가 약물을 섭취하게 되면 결국에는 약물은 케미칼입니다. 케미칼 쪽에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화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몸에 무리가 올 수가 있어요. 간에서 너무 많이 과부하가 걸리는 거지. 해도 끝이 없는 거야 얘가. 해독을 해도 끝이 없이 계속 이 사람은 뭘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암의 발병은 너무 지나친 약물 사용으로 간과 조직에 부담이 되어서 오는 경우도 있고 물론 이것만은 아니겠죠. 이거 하나는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생각을 하시고 특히나
암은 생활 환경의 잘못된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식생활, 식습관, 뭘 먹느냐, 우리가 먹거리, 그리고 식재료를 뭘 쓰느냐,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수업을 제가 강의를 하는데 제 수업을 듣는 수강생 여러분들은 이 수업이 끝날 쯤 돼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그런 것들이 잘 생각을 하시고 건강을 지키시고 예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한국인의 이제 암 발생 위험 요인으로 이렇게 쭉 한번 보시고, 뭐 1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1위, 2위, 그 다음에 뭐 3위, 4위, 5위까지 이렇게 그래프로 한번 그려봤네요. 자, 그 다음에 암 사망률의 추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이 어떻습니까? 여기 보시기에 지금 요거는 지금 조금 전수조사를 좀 넓게 해봤습니다. 넓게 해봤어요. 그래서 1983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17년까지 좀 전수조사를 오래 해봤더니만 지금 가장 드라마틱하게 많이 올라간 것이 폐암입니다. 폐암. 그래서 암도 우리가 만성질환, 질환 중에서, 질병 중에서 한국인의 사망 원인의 1순위가 암인데 그 암 중에서도 1위가 폐암이다. 이렇게 얘기를, 원래 뭐 위암도 있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점점 폐암이 굉장히 이렇게 얘기하면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위로 폐암이 지금 1위고요. 위암이라든지 이런 거 조금 낮아지고 있죠. 위암이라든지 그다음에 대장암 많이 올라가고 있죠. 대장암은 우리의 서구화된 식습관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이 표만 봐서도 우리의 식습관의 문제로 인해서 암의 발병률이 지금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83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유의무이했습니다. 대장암이라든지 췌장암이라든지 뭐 다른 수치도 다. 근데 뭐 위암은 워낙 좀 많이 있었고요.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간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오히려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위암이라든지 간암이라든지는 드라마틱하게 조금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위암은 우리가 대장 내시경이라든지 우리가 복지가 잘 돼 있어서 건강검진을 국가에서 해주잖아요.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그런데 대장암은 우리의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해서 오는 질병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대장암의 지금 추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20, 30대에서 대장암이 굉장히 늘고 있다. 20, 30대 대장암이 걸리면 굉장히 위험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굉장히 세포가 활성화하기 때문에 더 빨리 발현이 됩니다. 더 빨리 증식합니다. 세포 분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 췌장암도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인의 암을 예방하기 위한 식습관. 이제 뜨둥 이게 중요한 부분이 핵심 키워드가 되겠죠. 그러면 교수님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럼 뭘 먹어야 될까요? 이런 질문 많이 하거든요. 이런 많이 하시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 환자의 영양 대사를 살펴보면 정상세포보다 암세포의 기초 대사율이 높고 비정상적인 대사를 함으로써 체중이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 환자들의 이거는 뭐 일반화 시킬 수는 없지만 대다수의 암 진단 받으신 환자들의 조사를 해보면 체중이 급격하게 최근 몇 개월 안에 체중이 급격하게 빠졌습니다. 이라는 게 있습니다. 설문조사에도 실제 우리가 설문조사 해보면 최근 3개월간 체중 변화가 있습니까? 이런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 보시면 그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암세포가 발현이 되게 되면 정상세포보다 암세포의 기초 대사율이 높아요. 그래서 비정상적인 대사로 인해서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체중이 급격하게 감소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면역체계의 손상으로서 저알부민 혈증이 나타나고 근육의 손실도 큽니다. 면역도 확 떨어져요. 막 감기가 막 엄청 자주 온다든지. 그 다음에 근육이 쫙쫙 빠진다든지. 그 다음에 식욕부진이 대표적이죠. 또 밥맛이 없어요. 밥맛이 없고. 그 다음에 미각의 변화와 조기 만복감. 그냥 밥을 안 먹었는데도 더 부족하고. 구토, 메스꺼움 뭐 이런 증상. 이거는 뭐 그 암 종류에 따라서 다르겠죠. 어떤 암은 많이 퍼질 때까지 전혀 기저 반응이 없는 것도 있고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체중의 감소가 심한 경우에는 암 환자는 치료를 견디지 못해서 사망하는 비율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만 이제 체중이 굉장히 마르신 분과 굉장히 약간 비만하셨던 분들을 비교를 했을 때 살이 좀 있으신 분들과 굉장히 마른 체형에서 두 분이 만약에 똑같이 암이 발현됐다고 했을 때 생존율에서 보면 오히려 체중이 있었던 이분이 오래 견디시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항암 치료라든지 굉장히 힘든 그것들을 동시에 이제 살도 많이 빠지시고 하면서 그거를 견뎌낼 수 있는 분은 이제 약간 그 과도한 체중에 계셨던 분이고 저체중 분들은 견뎌내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암 치료를 받는 데 있어서 체력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식품을 통해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고 맵고 자극적인 음식은 피한다. 이제 예방법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비타민, 무기질을 골고루 영양소 섭취를 하시고 너무 맵고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위나 식도암이나 그런 거를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과식하지 않는다, 과음 흡연하지 않기, 뭐 요런 것들은 다 상식적으로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항산화 비타민이 함유된 식품을 섭취한다. 여기서 보시면 과일이라든지 채소라든지 전곡류라든지 서문소가 충분한 것들을 충분히 섭취해 주셔서 항산화 비타민, 결국에는 이제 항암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피하고, 스트레스는 다 안 좋은 거 아시죠? 근데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교수님, 일하는데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저도 스트레스를 안 받겠습니까? 받겠죠. 그래서 이제 마음을 유연하게 하시고, 될 수 있으면 스트레스를 좀 많이 피하시고, 과격한 운동보다는 적절한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는 거 방법으로 제시합니다. 운동하시나요? 자가 점검하시라고 했죠, 제가. 자가 점검 해보시고, 그 다음에 항암식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암에 맞서 싸워 이겨낼 수 있는 식품. 그런데 암을 완치하는 식품은 없습니다. 제가 요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다음. 암을 완치하는 식품이라는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발암식품은 있어요. 그래서 항암식품은 없는데 발암식품은 있어요. 굉장히 우울하죠. 그래서 발암식품은 다들 아시겠지만 불에 그을린 탄고기, 우리가 탄 거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탄고기, 그 다음에 술, 식품 첨가물이 많이 든 음식 있습니다. 이제 가공식품입니다. 가공식품이고요. 그리고 고기를 우리가 이제 구워 먹는 것 같은 경우도 역시 발암 많이 나오고요. 여기에 좀 추가하자면 가공육, 뭐 소세지, 햄 이런 것들 이제 너무 많이 드시면, 붉은 육을 이제 가공한 그런 것들 너무 많이 드시면 좋지 않다. 그래서 발암식품을 멀리하여 암의 발생률을 높이지 않도록 하는 것은 올바른 식습관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제 암 예방을 위한 식습관, 이렇게 국민 암 예방 수칙을 여기서 이렇게 테이블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건 뭐 보건복지부에서도 많이 하고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암을 예방하기 위한 한국인을 위한 수칙 1번, 바로 담배를 피우지 말고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도 피하기. 간접 흡연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저는 직접 흡연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어떤 아저씨가 제 앞에서 흡연을 계속 하시는, 제가 굉장히 화가 납니다. 나는 이제 흡연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 아저씨 때문에 간접 흡연이 되고, 또 이제 아파트에 살면 또 집에서 담배를 피우시는 분이 계시죠. 자가 진단하시고 이제 혹시 그런 분들 계시면 안 됩니다. 그럼 올라오면 그것도 간접 흡연이고 굉장히 기분이 언짢습니다. 나는 몸을 지켜야 돼.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담배 직접 흡연도 안 되고 간접 흡연도 피하시라. 두 번째, 채소와 과일을 충분하게 섭취하셔야 된다. 제가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채소하고 과일 섭취를 충분하게 해야 되는데 아까 10년 동안 추이를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과일하고 채소를 지금 점점 많이 안 드시고 계신데요. 그러면 안 되시겠죠? 그래서 다채로운 식단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해서 우리 과일도 드시고 채소도 많이 드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음식을 짜지 않게 먹고, 나트륨을 우리가 줄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학교 현장에서 저는 이제 학교 현장 실습도 하거든요. 학교에 가면 여러분들 지금 자녀는 없으실 거고 뭐 자녀도 없으실 거고 여러분들 급식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급식을 했을 때 거기 가면 급식실에 영양교사 선생님, 영양사 선생님이 계셨을 거란 말입니다. 그 선생님들을 양육하는 일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신대 식품영양학부에서. 그런데 학교 현장에 가보면 우리 영양사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나트륨 저감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영양교사 선생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아예 어렸을 때부터 입맛을 아예 만들기 위해서 소금을 거의 안 넣고 무조건 싱겁게 그래서 나트륨 저감 운동을 열심히 하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음식을 짜지 않게 먹고 탄 음식은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이렇게 구운 고기도 별로 지향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이제 여러분들 삼겹살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구운 고기를 또 포기하지 못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탄 음식은 절대 먹지 않기.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암 예방을 위해서 음주 피하기가 있습니다. 음주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과도한 음주는 안 된다고 했죠. 앞에서도 음주를 아예 안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주 5회 이상 하루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걷거나 운동하기. 제가 이 다섯 번째에 죄책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운동을 잘 못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운동을 좀 하셔야 됩니다. 운동을. 근데 뭐 고신대가 좋은 것이 이제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또 그 연구실이 3층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몇 번만 하고 이제 걸어갔다 왔다 갔다 운동 계단을 하고 이걸로 약간 마음의 위안을 삼고 있고요. 자, 여섯 번째 자신의 체격에 맞는 건강 체중 유지하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너무 살을 많이 빼도 안 좋습니다. 안 되고요. 너무 저체중 지금 이제 매스컴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 여자친구들 남자친구들 남자친구들은 몸 만든다고 정신이 없고 여자친구들은 너무 빼빼한 친구들이 있는 거 모르겠어요.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한테 본인 키에 맞는 적정 그 수준의 체중 유지가 필요하다. 이 체중 관리, 건강 체중 관리에서는 저 뒷바티에 가서 제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방 접종 지침에 따라서 B형 간염과 자궁 경부암 예방 접종이 있습니다. 자궁 경부암 예방하는 접종도 있고요. B형 간염을 예방 접종, A형 간염 예방 접종 그런 거 C형도 그런 예방 접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간암이라든지 자궁 경부암이라든지 이런 것들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전한 성생활 하기 요것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발암성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장에서 안전보건 수칙 지키기. 혹시나 이제 방사선 관련된 업무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미세먼지가 많은 업장에서 일을 해야 되거나 그런 환경이 있죠. 그런 환경에서 안전보건수칙, 마스크가 필요하면 맞춰서 꼭 착용하시고, 그 다음에 암 조기 검진 지침에 따라서 건강검진은 빠짐없이 받기.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나라도 건강검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시키는 대로 하셔야 됩니다. 건강검진은. 자, 그렇게 해가지고 되었고요. 그 다음에, 식생활과 건강에서 영양소 파트 우리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양소 파트. 영양소는 체내에서 영양작용을 하는 물질이다. 이렇게 정의예요. 여기 정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의 성장을 돕고, 지금 우리 여러분들 성장기는 다 끝나셨을 건데 대부분 우리가 이제 영유아기, 그 다음에 아동기, 청소년기 학생들, 그래서 성장 발달을 돕고, 그 다음에 신체를 유지하고, 우리는 이제 신체 유지 쪽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생명 과정을 조절하고, 이것도 우리한테 필요하고, 에너지를 공급하고, 이런 것들을 다양한 역할을 한다. 영양소 중 일부는 체내에서 합성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영양소는 충분히 합성되지 않거나 전혀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식품으로 섭취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요게 중요한 포인트. 그래서 우리가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또 나오죠. 일단 여러분들 먹기 위해서 사시는지 살기 위해서 드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식가들도 계실 거고, 나는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하루에 한 끼만 드시는 분도 계실 거고, 하지만 우리가 어찌 됐든 내가 먹는 걸 좋아하든 싫어하든 시간이 많건 적건 상관없이 무조건 우리는 먹어야 됩니다. 하루에 한 끼도 안 드시는 분 계신가요? 그러면서 이 수업을 듣고 생존에 계신 분이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시죠? 다 드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숨을 쉬고 제 수업을 듣고 계신 거 아니신가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식품을 섭취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음식이나 식품을 섭취하는 식생활은 인체가 합성하지 못하는 영양소를 공급해주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뭐 식품 영양 전공자가 아니시니까 뭐 전문적으로 들어가진 않겠지만 뭐 필수 영양소가 있습니다. 뭐 필수 지방산이라든지 뭐 필수 단백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필수 비타민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반드시 섭취해야 되는, 식품으로 먹어야 되는, 우리 몸 안에서 자가적으로 생성이 안 되는 것들, 근데 필요한 것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이제 체내에서 합성된 다른 영양소를 이용하여 인체에 필요한 화학적 성분을 공급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양소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봤고요. 자, 그 다음에 식생활과 위생적인 환경 개선과 의료 서비스로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이 많이 연장됐습니다. 다들 아시죠? 일단은 식생활이 좋아졌어요. 먹거리가 좋아졌어요. 다들 요새 못 먹고 사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인이 알아서 이제 자기의 뭐 몸매 관리하고 한다고 이제 먹거리를 잘 안 챙겨 드시는 분은 있어도 없어서 못 드시는 분들은 거의 많이 없으실 건, 내가 100%라고는 얘기 안 합니다. 많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위생적인 환경이 깨끗해졌어요. 깨끗해졌어요. 다들 느끼시죠? 그 다음에 의료 서비스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우리가 건강검진 시켜주고 하잖아요, 나라에서. 그래서 우리나라의 2021년 기대 수명이 평균 83.4세입니다. 남성이 80.5세, 여성이 86.3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괜히 말하는 게 아니라 100세 시대, 100세 시대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노년기가 되면 정말 100세를 사실지 110세를 사실지 모르는 그 시대가 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대 수명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연장된 거를 노년기에 제가 가서 강의를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기대 수명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병원에서, 요양병원에서 누워서 숨만 쉬고 자는 게 무슨 기대 수명이야. 요즘에는 건강 수명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으십니다. 내가 건강하게 병원 안 가고 내가 내 집에서 내가 밥 해먹고 살 수 있는 그 건강 수명이죠. 그거를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의미 있게 생각하는 부분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이 엄청 증가하고 있다. 이제 조만간 이제 90세 찍겠죠. 90세 찍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식생활은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기대 수명에도 영향을 많이 줍니다. 식생활에 앞으로 식생활 관련해서 식품과 영양, 우리가 식품 영양 전공자들이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 얘기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새롭고 좋은 게 많이 나오고, 의료 서비스도 마찬가지, 의학적인 기술이라든지 발달이 엄청 좋아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대 수명에 증가할 것이고, 생활 방식의 변화로 가공식품이라든지 인스턴트 식품의 이제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런데 여기서 요쪽으로 바로 나온 이유는 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대 수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 수명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대 수명이 많이 높아지면 뭐합니까? 식습관에 문제가 생기면 병원에서 계시는 이제 확률이 더 높고, 여기까지 못 사시는, 기대 수명만큼 못 사시는 분들 많이 생기죠. 그래서 생활 방식의 문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즉, 생활 방식에서 가공식품 많이 드시고 인스턴트 소비가 증가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간편식이나 외식, 불균형한 식생활로 인해서 영양 과액이나 영양 부족의 문제가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즉, 너무 많이 드시는 영양 과액이 있는가 하면 영양 부족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뭐라 그랬죠? 우리가 식재료가 없어서 못 드시는 분은 거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식품 선택으로 인해서 영양 과잉과 영양 부족입니다. 5대 영양소를 골고루 드셔야 되는데 하나만 집중적으로 단백질만 먹고 이렇게 하시면 영양 부족이 오는 거예요. 나는 먹는 거 잘 먹는데요. 근데 영양 부족입니다. 골고루 영양소를 섭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너무 많이 드시는 영양 과잉도 문제긴 하지만, 그래서 너무 과해도 안 되고 너무 적게 먹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영양 불균형을 통해서 비만이라든지 당뇨병이라든지 암이라든지 심혈관계 질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두, 자, 그래서 식약처에서 제시하는 가정 간편식 건강한 선택 방법, 이것도 한번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년 12월 8일에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여기서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어요. 첫 번째, 제품 구매 시에 유사 제품이더라도 원재료 및 영양 성분 함량이 다르니 성분을 확인하고 구매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양 성분 함량 이거 보는 방법 뒤에 가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구매한 제품의 영양 성분 함량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절하여 먹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셋째,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편의점에서 음료를 구매한다면 물이나 보리차 등 당류가 없거나 우유 등 함량이 비교적 적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잘 안 지켜집니다. 제가 그 학교 현장에 나가서 영양교사 선생님들이나 우리 청소년 친구들 만나보면 탄산음료 많이 좋아하고요. 여러분들도 좋아하시지 않으시나요? 근데 저는 이제 식품영양 전공에서 식생활 관련해서 강의를 하면 항상 탄산음료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영양소는 하나 없고 칼로리만 높은 그리고 그 당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생활습관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부분 주의가 필요하다. 탄산음료 지금 청소년기에 친구들 탄산음료 너무 많이 드세요. 여러분들도 이제 막 청소년기를 지나왔잖아요. 지금도 많이 드시나요? 제가 탄산음료를 먹으면 안 된다, 우리 식품영양 전공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만 우리 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수님, 햄버거를 먹으며 탄산음료를 먹지 않는 것은 죄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아니죠. 여러분들도 식생활을 좀 면밀하게 건강을 생각해서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